따끈따끈한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드립니다. 더 아찔하고 더 화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스타의 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찰 예능이 많아지면서 저도 하고 있지만 덩달아서 스타의 가족들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집과 똑같은 네. 모습에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럼요. 먹고 똑같이. 네네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박수홍 씨 방금 뭐 본인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네. 진짜로 이제는 박수홍 씨보다 오히려 어머님이 네. 난 가끔 우리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도 박수홍 씨 엄마 얼굴 알죠? 너무 익숙해서 이제. 네. 대상을 타셨죠. 아 근데 피가 진짜 있긴 있나 봐요. 저도 부모님이 그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줄 몰랐어요. 진짜 요즘에는 편하게 정말.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까지, 이모들까지.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풍문 주제는 눈치채셨나요? 바로 가족이 뭐길래 스타 별별 가족사입니다. 최근 가족 때문에 의도치 않게 화제 중심에 서게 된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웠나요? 웬 한복이죠? 아 설득 TV인가요? 우리 노래를 안다는 것은 나이가 우리들의 영원한 둘리 오빠. 네. 진짜 저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저분 말고는 뭐 대적할 자가 없었죠. 없었죠. 예, 예. 근데 저 희망사항 가사 혹시 다들 아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여자를 희망이 없는 여자를 그래서 밥 잘 먹는데 청바지가 잘 밥 잘 어울리면서 먹고 배가 안 나와야 된대. 배가 안 나와요. 말이 나 안 되냐고요. 나오는데?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고. 안 가봤어. 쓸 때 목젖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욕을 할 때 마지막에 그래서 마무리를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너부터 그런 남자가 되라 뭐 이런 네. 교훈이 담겨 있는 노래죠. 그 가사를 인용해서 사실 태양 씨 노래에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렇죠. 그거를 나만 바라봐. 그래서 쓴 적도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또 이 노래를 듣고 자라서 굉장히 반가운데 지금도 근데 나름 또 라디오나 뭐 음악 방송이나 그 활발히 활동을 그래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근데 변진섭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최근에? 네, 있었습니다. 그 가족 때문에 이슈의 중심에 섰었어요. 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변진섭 씨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 아들 변재준 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변진섭 씨의 차남 변재준 군이 바로 이 수중발레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월 2일이에요. 캐나다에서 열린 오픈 수중발레 대회에서 혼성 듀엣 종목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이요. 네, 굉장한 실력. 중3인데. 해외에서 이르면은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그럼요. 예, 예. 축하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네. 한 팀 나왔어요. 네? 한 팀 나왔다고요. 네? 금메달 땄다고요? 출전이 한 팀이니까 당연히 금메달이죠. 그게 뭐야? 그럼 은메달, 동메달이 없어요? 없죠. 한 팀 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변재준 군의 기록이 이제 등재될 때 그 태극기와 KOR이라고 우리나라의 약자 있죠?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저건 뭐 우리나라 뭐 지금 요즘에 뭐 월드컵 보면 항상 붙어 있는 거잖아요. KOR. 네. 근데 저기 이제 KOR 이제 코리아 이제 대표 선수들이 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은 바로 이 변재준 군이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게 국가대표를 뽑기는 하나요? 이게 종목이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생소해가지고 아예 없을 것 같은데. 그 되게 애매한 게 제가 그 족구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저희 지도해 주는 분이 족구 국가대표 감독님인데 족구 국가대표가 있어요? 있습니다. 세팍타크로 말고. 족구가 국가대표가 있는데 그 A 매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경기가 건 없으니까. 족구가. 예, 그래서 막 그 비슷한 류의 종목이랑 이렇게 교류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족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리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이 종목은 실제로 그러면 대표를 선발할 정도의 선수가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외국에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회를 했었던 거 아닐까요? 요거는 아티스틱 스위밍이라고 따로 종목이 있어요. 신설 종목이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이제 뭐 여러 명이서 2명 이상이서 이제 같이 동작을 맞춰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같이 동작을 얼마나 잘하느냐 요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요 아티스틱 스위밍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동작 그 참가자들의 어떤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종목 신설된 종목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중 발레 뭐 이런 걸로 해석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혼성 2인조가 국내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 장르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이 코리아라고 달리 뭐 저펜, USA를 달고 할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국제 대회인 거잖아요. 국제 대회인데 그 중에 오픈 대회라고 해요. 오픈 대회라는 건 뭐냐면 선수들이 각기 출전하고 싶으면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약간의 뭐 돈을 내면 출전할 수 있으니까 그 선수의 이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주 오픈의 우승이 나달이든 뭐 페더러든 이렇게 나가지 그 선수들의 국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인 것처럼 나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회 자체가 국가대표 대회가 아닌데. 국제 대회인데 그냥 오픈 대회고. 국제 대회인 거죠. 아니 그 최소한 그러면 저 클럽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풍문이라는 클럽이면 풍문이라고 풍문 나와야죠. 우승 풍문 가로 열고 KOR 정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써줘야죠. 얘네가 아까 어떻게 보면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기만 있었잖아요. 국기랑 KOR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종목 특성상 이건 클럽으로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서 네.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름은 좀 밑에 들어요. 있네요. 이름 밑에 있고 위에 연맹이 너무 예민한 것 KOR이라고 같아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봐가지고는 앞만 봐도 뭐 난 국가대표라고만 속인 것 같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거는 제가 정말 외국 대회 저희 선수 되게 많이 데리고 나왔고 저희 남편도 같이 항상 갔지만 너무나 흔하게 봤던 그 국적 표기예요. 수영연맹에서는 이렇게 그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네. 외국 대회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요. 이 변군 측이 연맹에 월드 시리즈 파견 승인을 요청해 왔는데 네. 하지만 월드 시리즈는 어느 정도 경기력이 검증된 선수들을 파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서 경기력이 검증되지 않아 승인을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넣은 게 국가대표 자격으로 우리가 넣었다, 이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스타 싱크로 클럽으로 신청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받아들인 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네티즌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럼 국가대표 자격이 아니라 스타 싱크로 클럽으로 신청을 했는데 애국가가 나오고 코리아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마치 국가대표 자격을 딴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것 아니냐, 혹은 그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이게 수영을 관여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학부모분들이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 변재준 군 쪽의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 클럽 팀의 그 감독이 있어요. 이주영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가대표도 출전하고 클럽에서도 출전해도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픈 대회예요. 그리고 논란이 된 태극기 표시는 참가 선수의 국적을 나타낸 것일 뿐 국가대표 행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이게 약간의 오해가 좀 덧붙여질 수도 있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이런 걸 다 알았다면 이렇게 내보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많은 골프 대회 있습니다. PGA 골프 대회 그런 데서 국기 달고 나가는 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역량을 그 대회에서 마음껏 뽐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 자격을 안 간 것이 이들 스스로도 만약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태극기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출전했을 당시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국가대표 유니폼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무슨 월드컵이나 뭐 대회가 열렸을 때 그 선수들 유니폼 다 팔잖아요. 협찬사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는 그렇게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걸 속이려고 했다기보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운동선수를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나름대로 큰 대회 혹은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뭐 멀리 나가게 되면 이게 뭔가 힘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 역시도 태극기가 달리거나 아니면 내가 꿈꾸는 어떤 롤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그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옷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의도적으로 뭐 내가 국가대표인 척 그곳에서 뭐 뽐내기 위해서 입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로 대회를 나갈 때 그냥 뭐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냥 뭐 옷을 찾다가 그냥 기왕이면 이 옷이 어떨까라고 그냥 간과한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의 생각이에요. 이게 약간 관심과 인기도의 어떤 스포츠 인기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박인비 선수가 어떤 대회를 나갈 때 태극기를 부착했다면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랑스럽다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약간 그런 차이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국가대표 자격으로 나가면 클럽의 팀 이름을 안 썼겠죠, 출전할 때. 나는 수영연맹이다, 국가대표 수영연맹으로 나갔겠죠. 근데 클럽으로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왜냐하면 국가대표는 수영연맹으로 출전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국가대표 마크와 수영복 같은 것을 입고 나가서 이 뭐 메달을 땄다는 것 자체는 심각하게 전 문제. 아니, 저는 제가 질문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국가대표를 달 수 없다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그러면 국적이나 이런 걸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나갔으면 개인의 이름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나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 표시였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스타2 팀을 운영을 할 때 이 스타2는 게임단. 국제 대회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해외에서 경기가 대부분 열리기 때문에 제가 선수단을 많이 보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이 보고 있는데 유니폼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팀 이름만 있는 것보다는 이 선수가 한국의 선수이고 한국 선수가 우승을 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e스포츠 연맹이나 이런 거에 승인을 아니요, 그런 받지 게 없어요, 않았어요. 절차가? 왜냐하면 저는 협회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았었고 연맹이 어떤 규제를 꼭 한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국가대표를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면 못 나갑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태극기를 제가 일일이 다 사서 유니폼에 다 부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대회를 보냈더니 오히려 한국 안에서 국가대표도 아닌데 왜 유니폼에 태극기를 붙였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 어떤 거냐면 사실 e스포츠 강국이고 e스포츠를 굉장히 이끌어가는 게 한국의 선수들이다. 그런데 해외 팬들은 이 선수의 얼굴은 하지만 물론 한국이란 거 하지만 이 선수의 국기는 모른다. 우리는 미국 하면 국기는 100% 다 안다고 치자면 한국의 국기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서는 국기를 달고 싶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종목 안에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상자나 참가자 중에 정말 다 국가대표만 온 건지 아니면 오픈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외국 선수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왔는지 저는 그걸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한수영연맹에서 대조직위원회, 이 대회가 열었던 조직위원회 쪽에 태극 표시를 수정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어요. 이제 개인 자격은 사실은 출전한 거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제 KOR이랑 이제 그 기록이나 이런 이제 태극 마크에 대해서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했다라는 걸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오픈대회니까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건 맞고 거기서 성적을 거뒀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은 남기긴 해야 되지만 이제 국가대표가처럼 보이는 이런 기록이 아니라 개인 기록으로 남기는 걸로 결론을 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변진섭 씨 아들 변재준 군이 그 수중발레 선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변진섭 씨는 아내가 수중발레 선수였어요. 저는 이게 왜 아직도 기억이 났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변진섭 씨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가수 아저씨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예인들 결혼은 굉장히 관심사가 많잖아요. 근데 수중 발레라고 해서 아니 저건 뭐지? 그래서 굉장히 생소했는데 아, 그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저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였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진섭 씨의 아내는 바로 90년대 국가대표 수중 발레 선수로 유명한 이주영 씨입니다. 93년에는요 독일에서 열린 국제 경기에서 한국 수중 발레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손에 쥔 실력파 선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야말로 국가대표 출신이네. 그렇죠. 네. 변재준 군이 속한 이제 스타 싱크로 클럽의 감독이 바로 이주영 감독님. 어명이 아니라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독이고 이제 아들이 선수인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근데 상식적으로 국가대표를 사칭하려는 운동선수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변진섭 씨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조심스럽죠. 이 유니폼이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분의 의도는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많은 과거 뭐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자제분들을 대학에 입학을 시킬 때 특히 이제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해외 입상 경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입상 경력 같은 것들을 쌓아서 나중에 어떤 뭐 괜찮은 대학들에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성적 관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꼭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떤 선수들과 경쟁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뭐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많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 종목으로 뭐 미래를 뭘 할 거라면 지금부터 여건이 된다면 이런 데도 가서 경험 충분히 해보고 싶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자식이 없지만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좋은 좋은 신설된 종목에서 이 다음에 뭐 올림픽에 이게 채택이 될지 모르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자비를 들여서 간 거잖아요. 근데 같은 학부모분들이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기회 자체를 이분들이 불평등하게 박탈감을 준 건 아니잖아요. 자비를 그렇죠. 들여서 한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연맹 측에서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 물론 뭐 절차를 왜 따르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논란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은 중학생이니 병합을 얘기하는 재준군이 선수예요. 이걸 뭘 작정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무슨 국가대표를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어린 선수고 학생인데 이제 이 종목이 사실 뭐 몇 년 뒤에 갑자기 뭐 인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인기 종목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지금 혼자서 또 열심히 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어리지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데서 오는 좀 이런 논란이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냥 자,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스타들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바로 각자의 분야에서 끝장 스펙을 자랑하는 스타 로열 패밀리 파헤쳐 볼 텐데요. 네. 본인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박소공 씨가 끝장 스펙이라는 가족들이 다복하죠, 다 우리 집안이. 동생분 배용준 씨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약간 예술가 타입이에요. 근데 예능 작가님. 이거 진짜 싫어할 텐데 내 동생. 내 동생하고 우리 형은 단 한 번도 인터뷰든 공개된 걸 안 해봤어요. 근데 로열 패밀리가 맞지 않습니까? 동생 작가에, 형이 이제 기획사 사장에, 어머님 연예인에. 근데 우리 집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다복한 거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설할 때 세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내가 절할 때마다 거의 눈을 그렁그렁 하세요. 너만 없니, 너만 없니. 나머지는 다 애들하고 같이 절을 하는데 나만 혼자 나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요? 너만 없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그 장면이 그렇게 안쓰럽고 그게 정말 안쓰러운 예. 거예요. 예. 일단 친형이 매니저 일을 도맡아서 아주 살뜰히 챙겨주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매니지먼트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작품 선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내일이다 생각하고 골라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되는 거보다 그 나라 홍보대사를 제일 많이 한 연예인이거든요. 그거는 저희 형님 덕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빅피처를 내일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또 친동생이 아까 나온 것처럼 일방 출신 메인 작가예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용 씨에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전체 가족 회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뭐꼭 먹고 알 먹고 뭐 일석이조다. 정말 그렇죠. 복 받은 환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뭐 토크쇼나 이런 거 나가면은 저희 형하고 제일 먼저 통화하고 그다음에 제 동생하고 통화해요. 스스로 결정보다는 좀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예, 굉장히 예. 파다합니다. 예. 그런데 이 동생분,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감자골 4인방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그 감자골에서 감자를 따서 예능 작가 군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 감자 군단에 소속된 작가들이 이 예능계의 어벤져스라고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작가분들이 보통 이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앞서서 이렇게 어떤 뭐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그 박수홍 씨의 친동생 박준홍 작가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작품들 정말 많이 했죠. 무슨 작품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름을 대면 난다는 거죠. 아니 다 했어요. 웬만한 알았어요. 제가 한 예. 프로들은 박수홍 씨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고. 저 라디오 스타의 곽상원 작가 있죠. 그렇죠. 복면가왕의 박원우 작가. 이제 꽃보다 할배 최재영 작가. 다 제가 못 해봤던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나도 못 해봤어요. 나도. 예. 국내 최초 크리에이티브 포맷 기업으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20년 이상 우리 박수홍 씨도 방송 활동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친동생이랑 만날 기회가 또 예능 작가니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한 번은 만나지 않았겠는가. 어떤 작품에서 만났는가가 궁금합니다. 그 시점이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의 가장 큰 전성기 때 제 동생이 다 메인 작가였어요. 일요일 1월 밤에부터 시작해서 느낌표, 좋은 친구들 뭐 다 거의 대다수의 작품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사실은 한동안 같이 하다가 네. 이제 놨죠. 그리고 전 친척이었고. 근데 제 동생은 그래도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거의 최초로 어린 나이에 그 작가 맞아요. 메인 작가를 한 친구였고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이렇게 작가 군단을 만들었는데 멋지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나 그 뭔가 이제 형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나 이거 안 해 못해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다. 반반인 것 같아요. 오. 저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제 고집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큼. 근데 이제 어떤 그 연예인은 재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거를 잘 못하니까 저희 형이 이런 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거의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형 말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풍문을 할 때는 형님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사실은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소홍아 너는 연애 정보 프로가 딱 맞아. 너는 밝은 기운이 있어서 저 형이 그러더라고. 네가 슬픈 얘기해도 밝은 기운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보인단다. 그러니까 나는 풍문쇼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연애 그 가십 프로그램이잖아요. 너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떠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당시에 저는 내가 형 생각해볼게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연예인도 연예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딱이야. 생각을 했는데 PD도 전에 알았고 형 그러면 페이 어느 정도 불러서 아니면 진심이에요. 페이 어느 정도 불러서 아니면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 벗어나려고 그랬더니 수홍아 하겠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딱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진심으로 내 프로그램이에요. 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오면은 다 그러고 이렇게 처음엔 힘들어했잖아요. 나 처음에 너무 못하겠다고 힘들었어. 하셨잖아요, 왜냐면 계속. 이게 막 어두운 얘기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남의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걸 또 내 힘으로 긍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에 만들어주는 게 그래도 저는 그리고 방송이 없었던 때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배부른 소리죠. 기회가 온다는 게 돈도 받고요. 사람이 저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중요하죠. 정말로 너무 힘든 날 제가 그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죠. 차에 타면 정말 머리가 띵 하고 정말 너무 김 빠진다는데 그럴 때 생각하는 게 그래 얼마 벌었어. 내가 이걸 뭘 해서 어떻게 이렇게 벌겠냐 이 생각하는데 옛날에 내가 그 한 달 내내 일해도 내가 이걸 못 벌었는데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신나서 멈출 뿐으로 얘기하던데요. 부끄럽다니요. 뭐. 20-30분을. 안 말렸으면 10분 더 얘기할 뻔. 이렇게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가족도 있지만 상상도 못한 다른 분야에서 끝장 스펙을 자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기업 A사의 최초 여성 임직원 타이틀을 진 바로 윤여순 씨인데요. 이분은 상무, 정무, 승진할 때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인의 친언니가 바로 윤식당의 윤여정 씨입니다. 그렇군요. 윤여정 씨의 세 자매 중 윤여순 씨는 8살 터울의 이 막내 여동생인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가 정말 붕어빵이에요. 예, 딱 윤여정 씨 동생 같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자매의 총명함은 똑같다고 합니다. 일예로 윤여정 씨의 정말 신화 같은 전설의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예전에 사랑이 뭐길래라고 드라마 있잖아요. 김수현 작가의. 근데 김수현 작가의 대본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당시에 130페이지에 달하는 그 대사량을요. 단 한 번의 NG 없이 쭉 하시고 기절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절을 했다고요? 예, 그만큼 집중을 하고 계속 하셨던 진이 건데 빠지신 거야. 정말 보통 암기력이 아닌 거죠. 더 대단한 거 이게 대사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행동도 해야 되고 뭐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대단하신 정말 정확하게 하셨다는 근데- 얘기죠. 더 중요한 건 그 김수현 작가님은 자신의 써놓은 대본에 그렇죠, 그렇죠. 톤시 하나 틀리면 안 되기 동작 때문에 하나. 맞아요. 정말로 완벽한 암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암기력이면 연기가 아니고 공부를 하셨어도 굉장히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 연예계에 어떻게 발을 들이시게 되신 거죠? 사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연배 한참 되셨는데 이 당시에도 한양대 이제 국문과에 다니실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재원이시죠. 근데 이때 이제 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김동건 아나운서, 네. 국민 MC였던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동건 아나운서가 너 탤런트 한번 시험 봐라 이렇게 얘기 살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 당시 TBC 이제 딱 공채 시험을 딱 했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연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 때. 지금은 사실 모든 어린이들이 그 미래의 직업, 희망상 하면 1순위가 거의 다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윤여정 씨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연예인들이 부와 명예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이렇게 막 딴따라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이 절대 못하게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공채 시험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순재 씨 덕분이에요. 서울대 출신의 이순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탤런트를 하는 거 보면 나도 해도 되겠다
라는 약간의 모델이 되셨으니까. 그쵸. 약간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랬군요.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그 여성분이 대학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대학까지 갔는데 여기서 다시 연예계로 빠져드는 건 정말 쉽지 않았던 일인데 아마 윤여정 씨가 그 이순재 씨의 그 모습에 정말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기는 하고 반면에 이제 동생 윤여순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졸업 후에 유학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학위를 그 시대에 사실 유학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박사하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대기업 L사의 부장으로 있다해서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임원이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에. 네, 초와 스펙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실 이 두 자매의 총명함은 어머니한테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여정 씨의 어머니가 의과대학을 1년 정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결혼 후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됐고 자매를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양호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이 자매를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을 시킨 거죠. 아니었다면은 뭐 의사가 되셨겠네요. 사실 윤여정 씨가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작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굉장히 캐릭터 분석도 열심히 하고 감독님 꼭 만나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서 그 캐릭터 하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근성과 또 약간 머리, 노력은 아마 어머니에게서부터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같이 어머니가 사시죠? 네. 예. 참 독보적인 존재감의 배우 윤여정 씨인데요. 근데 이런 윤여정 씨도 연기를 한때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70년대 음악다방이죠. 세시봉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니셜 C로 지칭됐다고 하는데요. 가수 조영남 씨 이야기예요. 세시봉에서 만남을 인연으로 1975년이죠.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조영남 씨가 바람을 좀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결혼 생활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후 이제 조영남 씨하고 윤여정 씨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낳은 두 아들을 윤여정 씨가 혼자 키우는데 정말 힘들게 키워요. 그래서 단역, 보조 출연도 마다하지 않고 생계형 배우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젊은 시절에 판미모 하시고 연기도 되게 잘하셨었는데 화려하게 복귀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단역으로 복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뭐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가장 급할 때다. 네. 그러니까 절박감이. 예, 그 절실함이나 절박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도 달고 또 이런 뭔가 비호감이라고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위자료로 살던 집을 받아서 뭐 집은 예를 들어서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돈을 계속 벌어서 두 아들의 양육비를 계속 벌어야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쌀독에 쌀이 차 있거나 들어있는 시기보다 아예 없었던 시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정말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가장 1순위의 어떤 것이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콜럼비아대를 졸업을 했고 조영남 씨 쏙 빼닮은 둘째 아들이 뉴욕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큰 아들은 정말 유명한 패션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윤여정 씨가 그 레드카펫 밟을 때 그 우리 아들 회사 거 입었다고.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또 몸에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약간 작은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었다고 해요. 과거에 둘째 아들한테 틱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틱장애인데 그게 원인이 애정결핍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걸 좀 유추를 해본다면 아마 엄마는 늘 힘들었었고 아마 여러 가지 결핍이 있어서 그때 왔던 것 같은데 이제 뒤늦게 알고 이제 아들의 그런 걸 좀 고친 건데요. 정말 그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신데 근데 그런 이제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성장했냐면요. 해외 레이블 회사, 그러니까 힙합 레코드사에서 일해서 엄마인 윤여정 씨를 정말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린 후배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윤여정 씨 모습을 보면 아들과도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최고의 엄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닮은 듯 다른 스타 자매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꼭 닮은 연기 열정을 품은 자매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채시락, 채국희 씨 자매인데요.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이거 완전 다르죠. 외모도 좀 다르고. 전 동생분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시라 씨에게 배우 여동생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배우 여동생이 있다는 건 일부러 숨긴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두 사람이 함께 광고에 출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미뤄봐서는 뭐 일부러 숨기려고 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각자 집중하는 분야가 최시라 씨는 방송, 최국희 씨는 연극, 이렇게 너무 다르다 보니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집중 자체가 최시라 씨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네, 함께 찍은 CF를 한번 볼까요? 네. 아, 기억납니다. 아이, 저기 음료수. 예, 음료 CF.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최국희 씨인데요. 바로 네. 2살 터울이에요. 최국희 씨는 1994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서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언니랑 외모가 다르잖아요. 다른 듯 약간 분위기는 닮았지만 서로 너무나 분야가 달랐던 거예요. 언니는 정통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제 톱스타였고, 동생은 TV가 아닌 그냥 진짜 그야말로 무대죠.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해서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최시라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전에 최국희 씨가 이제 막 연극에서 영화로 넘어와서 이렇게 막 이제 좀 빛을 보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되게 아끼더라고요, 동생분을. 근데 동생분이 책을 한 권 냈었어요. 춤을 되게 잘 추시는데 그 책 선전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동생이 자기보다 더 열정이나 끼나 재능이 훨씬 더 많다고 엄청 아끼더라고요. 뭐 어린 시절에 이제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날린 최시라 씨와 달리 이 동생 최국희 씨는 전혀 다르게 데뷔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해요. 먼저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그래요? 신문 기사에 뮤지컬 극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는 그걸 기사를 보고 배우의 길을 도전하게 승무원을 됩니다. 그만두고 뮤지컬 네. 단원으로.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원래 끼가 좀 잠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보니까 MBC 예전에 그 97년도 영웅신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최시라 씨가 주연인데 요때 이제 동생 최국희 씨가 최시라 씨 동생 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섭외가 됐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담을 많이 느낀 최국희 씨가 고사를 했죠. 언니의 동생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드라마를 같이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사실 최국희 씨가 최근 최시라 씨의 동생이 아니라 또 다른 수식어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바로 그 수식어는 오달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네. 사실 남혜영 기자님이 단독으로 그 당시에 보도를 하셨었죠. 예. 오달수 최국희 열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언니인 최시라 씨까지 네,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기사를 네. 쓰면서 이 최국희 씨에 대한 정보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제 기억이 나요. 최시라의 동생 최국희는 누구? 이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최국희 씨와 오달수 씨가 만난 건 2008년이에요. 연극 마리화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났고 호감을 키워왔고요. 그다음에 2012년이죠. 영화 도둑들에 두 사람이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지현 씨도 전지현 씨였지만 너무 이국적인 외모와 강렬한 인상으로 와 연극계의 또 다른 이제 스타가 이제 연기 잘하는 명품 배우가 나왔다고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당사자가 최국희 씨라고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달수 씨도 이미 한 차례 아픔이 있었고 최국희 씨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의 또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연예계나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그냥 최국희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했지만 연극계에서는 오달수 최국희 커플은 사실 좀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요? 당시 이제 제보자가 사실 그 전에 그 전년도에 2015년에 제보를 했었어요.
굉장히 둘이 잘 만나고 있고 정말 예쁜 커플이다. 그러니 빨리 써도 된다라고 기뜸을 해줬지만 왠지 그냥 조금 이게 꺼림직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아끼다가 이제 새해에 썼죠. 그런데 지난 2월이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결별설이죠. 이 결별설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설이 퍼졌을 때 시기가 오달수 씨가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추측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당시에 이 미투 때도 사실 우리도 알지만 좀 말이 많았잖아요. 이제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에 애매한 상황에 이 여자친구 얘기까지 나와버려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요. 아마 그때 이것까지 뭐 헤어진 게 맞습니다. 본인이 하기에는 조금 상대방한테 좀 미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더 흘러서 나중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최시라 씨는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잖아요. 최시라 씨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시라 씨는 말 그대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빵 뜬 스타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그녀를 단번에 국민 여동생으로 만들어준 건 바로 단 하나의 CF였습니다. 나도 저거 찍었잖아. 아, 맞아요. 김가연 씨도. 초콜릿. 아이고야. 저도마저도 감미롭다. 부드럽고 진한 정성 초콜릿. 이국적으로 어머 그렇게 웃지 마요 누나. 그런데 최시라 씨의 그 데뷔 일화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 잡지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대반전의 일이 발생하는데요. 1982년이었어요. 한 그 잡지에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되게 배달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다 그 신문사나 잡지사에 찾아가서 선물을 받아갔어요. 그게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예쁜 아이가 저기서부터 봤을 때 딱 들어온 거죠. 게다가 그 잡지가 그런 또래 여학생들이 나오는 잡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운명의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저 모습인가요? 그 당시에.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저 당시에 저 잡지사, 그러니까 길거리 캐스팅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정말 예쁘고 순수한 그 노성형 그런 분들이 참 데뷔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시절이죠. 연예인 데뷔가 그때는 그 잡지사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델놈 대리라고. 진짜 그냥 찾아갔는데 그냥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원래 되실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후에도 최시라 씨는 정말 꽃길만 걷게 되는데요. 네. 하는 작품마다 정말 대박을 치게 돼요. 그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꼽자면 여명의 눈. 아직도 그 장면을 다 기억나는 여기. 맞아요. 예, 여명의 눈동자 있죠. 서울의 달도 있죠. 서울의 달 한석규 씨랑. 야망의 전설 있고요. 아하. 왕과비, 허허. 해신, 투명인간 최장수, 천추태후.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활약을 합니다. 이번에도 또 한 분이 저하고 또 아주 깊은 인연이 있네요. 우리 그 고등학교 물론 남고여고가 이렇게 건물을 따로 쓰긴 합니다만 저희 그 같은 재단 고등학교 선배시거든요. 같은 재단이요? 아니 왜 동문회 같이 합니다. 동문회 같이 해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재단까지. 저희 학교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남녀 모두를 다 해서 가장 최고의 스타입니다. 또 홍경민 씨 또 남고에서 또 여고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예, 또. 아니 뭐 좀 남고는 또 있어요. 뭐 저기 버즈 민경훈이하고 뭐 저기 S전업이 남자는 좀 진호하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흔한데. 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유일한 독보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예. 자, 그 당시에 최시라 씨 책받침 하나 없는 남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독보적이었어, 독보적.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예쁘고 대단한 이런 배우분들은 막 되게 도도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맞아. 제가 완전 신인 때, 정말 아무도 모르던 신인 때 그 라디오를 이제 그 게스트를 이렇게 몇 번 고정 게스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안 잊어버리고 같이 게스트 하던 우리 그 신인 가수 다 이게 무슨 회식 시켜주고 밥 사주고 챙겨주고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 때 얼마나 그 힘이 되고 고마운지. 예. 진짜 자상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같이 만났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해 달라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사진을 자연스럽게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주시려. 그래서 나는 뒤에서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앞에서 자연스럽게 찍고 나서 저 비서실장께서 박성우 씨 뒤에서 뻘쭘하게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한 장 찍어주시라고. 근데 나하고 찍은 게 홍보 그걸로 사진이 나갔어요. 정말 기뻤어요 개인적으로. 예. 네, 최시라 씨의 스타 가족은 한 분 더 있죠. 바로 남편 김태욱 씨입니다. 라디오 진행자와 게스트로 만나서 부럽네요. 네, 결혼까지 이른 이 두 사람은 올해로 결혼한 지 1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깨먹는 인고 부부로 유명하잖아요. 한 가지 일화로 들자면 김태욱 씨는 아직도 최시라 씨를 애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시는데요, 애칭은? 네, 김태욱 씨가 최시라 씨를 부르는 애칭은 바로 팅글인데요. 팅글?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팅글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저는 최시라 씨가 정말 사랑받는 아내라고 생각됐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시라 씨가 주말 드라마 주인공으로 맡아서 오랜만에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시라 씨가 소속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모니터링과 이 최시라 씨의 상태를 남편이 소속사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정말 이건 매니저예요. 굳이 소속사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또 한 명의 최시라 씨가 더 있어서 다 이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최시라 씨는 엄마와 아내 역할을 위해서 잠시 활동을 쉬었었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로 복귀를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짱짱한 스펙은 매한가지지만 한 끗 차이로 틀어져서 소원해진 스타 자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매도 이게 사소한 오해로 틀어져서 무려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매잖아요. 둘 다 유명인이시고. 자, 주인공은요. 바로 닮은 듯 너무 다른 자매 김성령, 김성경 씨입니다. 예. 너무 예쁘시다. 야, 두 분,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다. 이름도 정말 비슷하네요. 좋은 핏줄이에요. 둘 다 너무 미인이시고 정말 미인이시고. 근데 왜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을까요? 두 분 다 참 성격도 좀 솔직하시고 둘 다 너무 이 닮은 듯 다른 성격 때문인데요. 예. 김성경 아나운서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니에게 똑 부러지게 말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슴에 있는 생각을 담아두지 못한 성격이에요.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김성령 씨, 그러니까 언니는 조금 다른 부분이요. 선을 넘는 말이나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 이런 걸 또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솔직한 동생 대 이성적인 언니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굳이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죠. 동생은 아니 나는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전혀 다른 거죠. 2년이면 사실 집안끼리 이렇게 가족 모임도 있고 명절 때도 보고 아니면 또 뭐 진짜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아예 안 본 거예요, 서로. 엇갈린 만남이었습니다. 뭐냐면 언니 김성령 씨는 시댁이 부산이라 명절에 부산에 가고요. 동생은 친정에 간 거죠. 묘하게 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아마 시간이 엇갈렸을 거고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른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바쁜 생활을 했잖아요. 서로 아마 굳이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자존심 싸움이었죠. 결국 화해의 자리는 방송국에서 마련해뒀습니다. 어색하죠. 근데 아마 그 자리에 나타난 거는 어느 정도의 마음에 차라리 그래 여기서 풀자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결국 방송에서 그냥 금방 풀어져서 자연스럽게 화해가 된 거죠. 네, 사실 그 동생 김성경 씨 같은 경우는 언니 김성령 씨에 대한 콤플렉스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어릴 때부터 그 미묘한 경쟁 같은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김성령의 동생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김성경 씨도 사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누구의 동생이어야 하냐, 약간 이런 아주 자격지심 같은 게 생겼다라고 솔직하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솔직하네요. 사실 이게 방송 쪽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약간 그 김성령의 동생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뭔가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고 없던 그 자격지심도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김성령 씨가 이제 미스 코리아 진이인데 이때가 이제 김성경 씨가 고2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니는 이미 미스 코리아가 돼서 전국적인 스타가 된 거였죠. 네, 근데 네. 본인이 이제 사춘기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비교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동네에서 제가 이제 김성령 동생이야, 미스 코리아 김성령 동생이야 이렇게 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쌓였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고3 때 이제 김성경 씨 고3 때는 이제 한참 엄마가 돌봐줘야 될 그 시기 아닙니까? 네. 그 시기에 이제 언니가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 해외에 나가게 돼요. 이때 엄마가 고3을 안 챙기고 언니를 챙기러 해외를 나가요. 동생이 찹쌀떡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혼자. 네. 그리고 이제 김성경 격감이 씨가 있으셨겠네. 그래서 대학을 이제 가서 미팅을 하는데 자꾸 남자가 쳐다보길래 누굴 닮았나 이렇게 보길래 이제 김성령 씨라고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분 안 닮았어요. 이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또 받았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언니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지 않나? 네, 저는 좀 가져봅니다. 예. 스펙으로 따지면요. 예, 스펙은 전혀 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김성경 씨는 예쁘고 공부도 잘했던 거거든요. 예.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1993년에 S사 아나운서 공채에 단번에 합격해요. 근데 이때가 김성경 씨 대학교 4학년 때예요. 와. 그러니까요. 진짜 옛날 얘기네. 두 분이 뭐 아주 어느 하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스펙을 쌓아 오셨는데 이제 그 결혼 생활에서 살짝 이제 조금 이제 시비가 엇갈리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빨리 받을게요. 네. 네. 결혼 후 자매 행보는 사실 좀 달랐습니다. 1996년에 언니 김성령 씨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재력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재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직접 한 거예요. 일단 남편 지갑에 수표가 뭐 두둑히 있었고 뭐 시계를 봤는데 시계도 막 번쩍번쩍하게 크고 뭐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랬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김성령 씨의 수입 분배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본인 수입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아이들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는 남편분이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돈은 내 돈, 남편 돈도 내 돈. 가장 이상적인. 김성령 씨 남편분이 사업 수완도 좋아서 하시는 사업마다 이게 대박을 내는 능력자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건축 쪽보다는 이제 스포츠 사업 쪽으로 눈을 좀 돌렸는데 아, 예. 그 부산의 최대 규모의 대형 아이스링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부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는데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공감해 버렸어. 공감. 아, 근데 그 이제 정도로, 예, 시댁이. 김성령 씨가 뭐 이렇게 좀 행복한 가정생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김성경 씨가 이제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K본부 이제 방송사 기자와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3년 정도 뒤인 2000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성격 차이였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혼 4년 뒤인 2004년에 이 전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도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김성경 씨가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졌죠. 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뉴욕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대. 네. 워낙 화면에 비춰지는 김성경 씨 모습이 막 당차고 좀 씩씩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사실 겉은 되게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나 단정한 아나운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좀 약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성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먹는데 이혼 후에는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먹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면 정말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다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뭐 시간이 흘러서 좋은 인연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스타 가족 중에는 유독 터울이 많은 형제 자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앞자리 숫자가 바뀝니다. 무려 10살 차이의 자매인데요. 뇌가 섹시한 뇌색 남녀 가족을 둔 자매입니다. 바로 배우 박지영, 박혜진 아나운서 자매입니다. 보세요. 정말 의외인데요. 네. 저 두 분이 자매일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이 보면 이제 뭐 약간 좀 자매야 싶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 이제 박지영 씨가 장녀고 박혜진 씨 아나운서가 이제 약간 늦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두 사람의 그 애정, 자매 애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박지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업어서 키웠다, 딸처럼 키웠다라고 할 정도로 동생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10살이면 그렇지. 아니 근데 박지영 씨가 동안이고 또 정말 매력적인 분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와 보여요. 10살 터울이라고는. 네. 연상 연하남의 신드롬은 사실 그 박지영 씨가 그렇죠. 네네네. 원빈 씨하고도 드라마 찍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고. 꼭지. 예. 꼭지단?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남자 마음들이 박지영 씨가 많이 흔들었는데 박혜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나운서도 원체 인기 많을 때였거든요. 이제 M본부에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 그 정부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이제 장수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박혜진 아나운서가 좀 오랫동안 하다가 하차를 하면서 좀 이제 좀 마음이 좀 울컥했나 봐요. 눈물을 그렁그렁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팬들이나 시청자분들 똑같이 이제 막 안타깝고 뭐 울컥울컥했던 이런 기억이 있네요. 박혜진 아나운서는 이제 언니가 롤 모델이자 정말 엄마 같았었나 봐요. 네. 그리고 늘 이런 말을 했대요. 언니 형부 같은 남자 결혼하고 싶다. 근데 이 말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진짜. 언니와 형부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했었던 거고 이 가족의 우애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박혜진 씨 그 형부가 너무 궁금한데 네. 그 박지영 씨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PD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유명 PD. 유명 네. PD이신데 네. 일단은 그 예전에 S 방송사 조연출 시절에 이제 박지영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작품이 오박산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유명했지. 오지명 쌤이 네, 그렇죠. 시트콤이었죠. 그랬는데 이 조연출인 남편과 함께 세트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요, 세훈 씨? 감정이입했어요. 뒤에서 이제 이제 좀 대기하고 하다가 하다가 사인 들어오면 그때 이제 사랑이 싹 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네. 이 무대 뒤에서 대기할 때 네. 근데 이제 남자분이 좀 이렇게 작업을 걸잖아요. 네. 여기는 박지영 씨가 남편인 이 조연출 그분에게 오늘 뭐 하세요? 일요일 날 뭐 하세요? 이렇게 작업을 먼저 이렇게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신여성이었네요. 근데 하지만 정작 이 남편분, 그러니까 당시 이 조연출 분의 반응은 시큰둥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지영 씨에게는 이게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과 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무관심한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그거예요. 약간 그 포인트도 있죠. 그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그냥 또 너무 그랬다고 또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일요일 날 하긴 뭘 하겠어요. 네. 왜 너무 이랬으면 가벼워 보이고. 네, 그래서 딱 요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는지 박지영 씨가 먼저 대뜸 사귀자고 얘기를 했다고. 결혼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두 자녀가 네.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 모두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 그런데 큰 딸은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 역시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동생 박혜진 아나운서의 남편 역시
유학파로 스펙이 또 굉장히 짱짱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눈길을 끄는데요. 서울대와 아하. 카이스트를 거쳐서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박사 과정을 마친 물리학자다. 물리학자예요. 영화에 나올 것 남편이. 같은. 어떻게 보면요, 바람대로 외모도 성격도 그렇고 좀 형부를 닮은 분과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외모도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최근에 또 박혜진 아나운서가 화제에 올랐는데 그 바로 시사 예능 토크쇼죠. 외부자들 MC로 발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 선언 후에 박혜진 아나운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궁금증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매주 외부자들에서 만날 수 있게 됐고요. 또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앵커박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으로 박수가 나와. 그러니까. 특히나 그 진중권 교수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걸그룹 센터가 아니라 시사 예능계의 센터급 미모에 지성까지 갖췄다며 박혜진 아나운서에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스타 가족의 우월한 스펙 정말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한데요. 우월한 유전자는 역시나 이게 전이 되나 봐요. 네. 닮을 수밖에 없나 봐요. 우리 풍문 가족 중에 사실 배우형을 둔 멤버가 있습니다. 예. 우리 풍문 가족 중에 사실 배우형을 둔 멤버가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잠깐. 홍경민 씨, 예, 친형님이 뭐. 배우. 이거 보세요. 예, 닮았다. 우수 씨. 예. 사실 조금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잠깐 하다가 이렇게 뭐 잘 풀린 케이스는 아닌데 근데 저하고 뭐 저희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럴 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외모를 비교하면은 오히려 나를 형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로. 약간 동안이어가지고 예. 네, 그런 경우는 좀 있었죠. 네. 약간 대만 배우 느낌도 약간 네, 홍콩 배우 느낌. 사실 홍경민 씨가 동생이지만 이렇게 연예계에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좀 이렇게 가려진 느낌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약간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예.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 형이 이거 연예계로 들어온다. 이때 동생으로서. 반대라면은 뭐 반대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또 애매한 게 이게 동생이면은 제가 약간 형의 입장이면 어허 뭐 이럴 텐데 형이니까 또 너무 그러기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일적인 걸 많이 같이 공유를 하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친형하고 같이 하니까 어떠세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사람이 또 이 재주가 확실히 다 다른 것 같은 게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선수로 직접 뛰는 게 어울리고 어떤 맞아요. 그 행정적인 것들을 잘 맞아요. 모르는데 오히려 형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재주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형이 동생 일을 봐주는 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저희 형도 이렇게 진짜 행사장 가면은 차 문을 열어줄 때 본의 아니게 그럼 내가 연예인이긴 하지만 그게 참 미안해. 그리고 늘 뒤에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날 때는 이렇게 박송 씨 오셨다고 그러지만 옆에 있는 형은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그늘져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역할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럴까봐 저희는 문은 각자 열어요. 제가 죄송하네요. 저희 또 각자 이런 걸로. 연예인 갑질을 했네요. 예. 우리 근데 슬리피 씨도 아버님하고 예능에 출연하신 적 있잖아요. 네, 몇 번 있죠. 예. 엄청 재밌게 봤는데. 춤을 그러니까 그 예능 가장 기질을 전수해 주셨잖아요. 네, 그 가장 뭐 이슈를 알 건 아닌데 그나마 조금 알려지신 게 이제 춤을 막 추는 그 어른들의 어떤 라인 댄스라든지 그런 지루박 이런 거 춤을 추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 그래서 추는 리듬짝은 지루박보다는 조금 정적인 춤인데요. 워낙 우리 이효님의 그 몸놀림이 이렇게 흥겹다 보니까 구별이 좀 안 갑니다. 지금 그 춤 종목이요. 사실까 그 스텝 바로 이렇게 발놀림으로 터치 스텝을 하셨는데 아드님에게 밀렸습니다. 아니 배워서 하는 건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춤을.
그때는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 나이 때 좀 놀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같이 프로그램에서 아는데 들통이 났어. 아버님한테 그 선생님이 원하셨던 걸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그게 이제 하시면서 불편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걸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게 뭐죠? 사교 그 댄스 그거를 선보이셨는데 차차차 뭐 이런 거요? 예. 요즘에 이제 트로트 앨범을 좀 내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아니 슬리피 씨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 보세요. 맞아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그래서 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홍진영 씨가 좋죠. 비트를 굉장히 그 트로트 비트를 써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가 몇 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몇 번 이제 언지를 주고 전화를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곡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그 광고하세요. 네. 많은 트로트 이 작곡가 여러분들이 이 풍문 나가고 있죠. 이메일과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우리하고 사귄. 좀 아팠어요. 직장암. 노래를 불러봤는데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연예계 풍문 속 진실을 파헤치는 코너죠. 요즘 정말 화제의 코너, 잘 되고 있는 코너. 황영진 기자의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핫한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 풍문을 픽업해 오셨나요? 네, 황영진의 풍문 픽업 이번 주 지난주에 그 금요일 새로 시작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작년 요맘때쯤 국민 프로듀서 붐을 일으켰던 바로 프로듀서 101 시즌 3가 시작을 했는데 군 제대 이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승기 씨가 장근석 보아에 이어서 국민 프로듀서 대표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오디션 프로그램 붐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만나볼 스타는 바로 오디션이 낳은 최고의 스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 오디션의 뭐 단군 같은 사람입니다. 약간 위대한 탄생 시즌 1에서 우승했던 바로 백청강 씨인데요. 저는 유난히 좀 그 우승하고 이제 방송 활동 시작했을 때 반가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가수들이 보통 왜 저는 뭐 어릴 때 신해철 선배님을 보면서 뭐 꿈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뭐 그 동경했던 가수 얘기 많이 하는데 제 얘기하면서 데뷔한 가수들이 별로 없어요. 백청강 씨가 거의 제 얘기를 하면서 그 데뷔한 가수가 없는데 몇 안 되는. 저 연변에서 가요제 나가면 흔들린 우정 부르고 이랬다고 막 이렇게 방송 나와서 실제로 흔들린 우정 막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유난히 좀 정이 많이 갔던 후배인데 워낙 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 이러다 보니까 이 딱 주목받았던 것만큼 그게 또 쉽게 오랫동안 유지가 좀 안 된 안타까움은 좀 있죠. 그러니까 위대한 탄생에서 1회 우승자여서 굉장히 그 당시에 시청률도 많이 높았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백청강 씨가 팬층이 되게 두터웠어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인 팬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백청강 씨한테 조금 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가면 팬들이 전화하고 댓글 달고 하는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마니아 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싫은 모습들 속에 네가 있었지. 왜냐면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방송 현장에 그 팬클럽들이 아이돌 가수 팬들이랑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팬덤이 굉장히 넓은 가수예요. 저는 뚜렷이 기억하는 게 저 멀리서 연변 중국에서 왔고 근데 늘 표정이 늘 조금 슬퍼 보였어요. 어딘가 맞아요. 모르게 저 친구는 되게 잘해줘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뭐 라면을 많이 먹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 친구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가 되는 연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그때 듣기로는 특히 스토리가 조금 더 이슈가 됐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좀 멀리에서 넘어와서 도전을 하는 그런 좀 드라마틱한 더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사실 기대에 비해서 너무 이제 그 이후에 활동이 조금 급격히 줄어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도 있고 본인도 좀 실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위대한 탄생에서 우승을 한 후에 이때가 6월이었는데 7월에 스승인 김태원 씨의 부활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는데 하지만 약 2달 만에 이들의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 계약 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달 만에 파기가. 근데 뭐 김태원 씨와 백천강 씨 사이에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김태원 씨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게 후문입니다. 근데 아쉽게 이제 두 장의 이제 새 소속사로 2장 앨범을 내기는 했는데 이제 오디션 때만큼은 이 이슈가 많이 안 되고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됐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천강 씨의 근황을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백천강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인사 한번 좀 일단 서서 해야 되나? 아예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백청강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TV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이 지금 방송을 몇 개월 만에 하시는 거예요? 대략 거의? 기억도 안 나요, 잘.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가지고 일단 우승을 했고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한 번에 네. 우승. 네. 사람들이 일단 이 백천강이라는 사람은 다 알아요. 또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부터 너무 한국에 와서 또 가수가 되고 싶었고 이런 관심들을 또 받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고맙고 좋았죠. 이제 위탄 끝나고 나서 뭐 행사나 이런 한 번으로 가죠, 한 번에. 한 번에 그거에 15배, 20배 정도? 15배, 20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그게 너무 크게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승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또 식어버리고 잊혀진다. 네.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다른 오디션 프로가 생기고 거기에 또 우승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다 관심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두려웠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김태원 씨하고 함께 이제 네. 기획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함께 했는데 네네. 김태원의 식구, 아들처럼 이렇게 함께 가족 같은 느낌이었는데 김태원 씨 회사를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어떻게 지내세요, 김태원 씨하고의 지금 뭐 지금요? 가끔 뭐 연락이라도 뭐 하고 아니요. 연락은 잘 안 하시는군요. 네네네. 아니 그 전에도 연락 잘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김태원 씨하고 함께 이제 네. 기획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함께 했는데 네네. 김태원의 식구, 아들처럼 이렇게 함께 가족 같은 느낌이었는데 김태원 씨 회사를 이제 나오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그냥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사가 그때 이상하게 나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뭐 백천강 뭐 배신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상처로 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게 아닌 건데 이걸 과연 누가 이렇게 루머를 퍼뜨렸을까? 그게 좀 많이 힘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까 꾸준히 저는 뭐 그때 기사를 보면 뭐 백천강 중국 가서 활동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네네. 근데 저는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중국 활동은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셨군요. 네. 거의 계속 한국에만 있었는데 뭐 그런 오해가 또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죠. 요즘 그 TV에 저만큼 보이지 않던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네, 그동안 좀 아팠어요. 네. 치질인 줄 알고 처음에 뭐 변을 볼 때 치질인 줄 알고 네. 병원에 갔었는데 갔었죠. 네. 직장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심하면 무대에 서지도 못한다. 네.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1등까지 하고 했는데 무대에 못 쏘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수술 끝나고 집에 와서 노래를 불러봤는데 노래가 소리가 안 나가더라.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너무 힘들고 막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그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저는 일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초기. 네네. 완치 판정을 작년 이맘때 다행이네요. 딱 받고 그때의 힘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없어요 아직. 조금 아직 그 뭐 복면가왕 나갔을 때도 맞아요. 여자 맞아. 나갔었고 네 다행히 사람들이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앞으로 이제 그 백정각 씨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네네. 앞으로 좀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예능이든 네네. 뭐 어떤 거든 방송을 닥친 대로 다 하실 겁니까? 네, 다 하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제일 하고 싶은 방송이 요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워낙 또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예. 저희 방송 프로입니다. 여기 예. 채널 A에 채널 A. 네네. 네. 제가 너무 낚시를 좋아하고 하니까 정말 꼭 한번 나가고 싶어요. 네, 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돼졌어요 외모가. 말이 예. 훨씬 자연스러워졌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예. 완치 판정을 받았다니까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연기자분들도 당연히 그런 병에 걸리면 걱정이 되지만 가수분들은 약간 좀 다른 의미로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배에 힘을 주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자기가 무대에 오르는 3분, 4분 그 시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내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가수 생활이 과연 앞으로는 정말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 그리고 잊혀진 것에 대한 이미 한 3, 4년 동안 그걸 경험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이게 많이 길어지면 얼마나 더 잊혀지게 될까? 뭐 이런 아마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느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타고난 보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래를 너무 오랫동안 쉬면 점점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그래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관리 중에 하나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노래가 뜻대로 안 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자꾸 원래대로 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겪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 참 건강해져서 다행이지만 인터뷰 모습이 투병 당시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연기자들도 그렇지만 그 정말 잊혀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 저도 일을 안 쉬고 하는 편이긴 한데 가수들이 그런 부분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정말 슬펐던 좀 약간 불편한 진실은 이 오디션 출연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탑 1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많은 분들 중에 기억나는 히트곡이 자기의 그 노래로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허각 정도만 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거기에 나왔던 출신들이 스타가 될 것처럼 올라왔지만 이름을 알린 가수는 정말 몇 명이니까 몇 명,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리고 그 가수도 로이킴 자기의 노래로 성공한 게 그렇게 좀 약간 근데 그 원래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가수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영광은 분명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이제 문화 시대의 어떤 문화가 좀 바뀌면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드라마도 왜 믿고 보는 배우라는 표현들을 막 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음원 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물론 그 믿고 듣는 가수들은 막 앨범을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CD를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바로 나오면은 차트에 올라오고 듣고 그다음 또 좋아하는 거 듣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기대가 안 되는 이름의 가수는
그걸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지금 바로바로 내가 듣고 싶은 가수, 누구 나왔네? 이거 한 곡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기회 자체가 예전보다 그런 존재가 점점 되어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가수들한테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제 그 백천강 씨에게 제가 이제 우승을 어떻게 했냐, 비결이 뭐냐 그때 당시에 좀 물어보니까 네네.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욕심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변에서 오디션 볼 때 그냥 한국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갔고 한국 왔으니까 다음에 떨어져도 돼라는 생각으로 계속 한 단계 갔고 뭐 순위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내려놓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불렀대요. 뭐 H.O.T나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뭐 GD 노래나.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우승해서 하루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서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우승했다는 게 꽤 의미가 있는 얘기로 네, 보는 게 사실은 방송사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슈퍼스타 K도 그렇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뽑으려면 오디션은 뽑으면 돼요. 그냥 밀실에서 뽑아도 돼요.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있어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방송사에서 조금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더 좀 부각을 시키기도 하고 없으면 드라마를 조금 더 이렇게 쳐주기도 해요. MSG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일종의 약간 부작용이라면 좀 부작용이라고 봐요. 이 백천강 씨와 같이 참가했던 이 참가자분들은 이 방송의 화제성을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게 숙제거든요. 네. 이 백천강 씨를 제가 만나보고 느낀 거는 큰 사랑을 선택을 받았던 이 스타들에게 역시 이 잠재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을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기를 제가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지고 나서 완치 판정 받았으니까요.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황영진 기자님. 네. 풍문 픽업 제보를 받고 있죠. 제보는 늘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보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화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커밍 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